다 너 같은 탐욕스러운 년 때문이야. 네가 명품 타령만 안 했어도 내가 거지는 안 됐어. 냉장고 컴프레서가 낮게 웅웅거렸다. 그 소리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을 노인의 한숨소리 같았다. 서비스 센터 기사는 컴프레서를 교체하는데 40만 원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치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1588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기사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와 냉장고 뒤편을 뜯어내는 동안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이다.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7년 전 박정호와 결혼하면서 장만한 집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집값의 70%를 그녀가 냈고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60%도 그녀가 부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 있었다. 정호는 그것이 부부 사이의 신뢰이자 결혼 생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당시에는 그 말이 거슬리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겠나 싶었으니까. 한소영은 도어로 키패드를 눌렀다. 띠 070512.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지러운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호의 운동신발은 신발장 앞에 아무렇게나 벗어 젖혀져 있었다. 왼쪽 신발의 끈이 오른쪽 신발의 혀 부분과 엉켜있는 꼴이 마치 술 취한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뒤꿈치를 맞추고 코가 바깥쪽을 향하게 돌려놓은 뒤 자신의 검은색 하이힐 옆에 나란히 두었다. 거실 쪽에서 요란한 게임 효과음이 들려왔다. 아, 시발. 서포 새끼 진짜 돌았나. 앞으로 밀라고 했잖아. 소영은 현관과 거실을 구분짓는 중문 턱 앞에 서서 소파에 파묻힌 남자를 바라보았다. 박정호는 목이 늘어나 누렇게 변색된 흰색 티셔츠 차림으로 테이블 위에 두 발을 척 올려놓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이름 모를 총싸움 게임이 한창이었고 화면 가득 붉은 핏자국이 튀고 있었다. 다녀왔어. 정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게임 패드를 쥔 그의 엄지손가락만이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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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바쁘게 움직였다. 소영은 5초 정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졌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싱크대를 비췄다. 개수대에는 점심때 도우미 이모님이 끓여놓고 간 된장찌개 뚝배기가 물에 불어 터진 채 담겨 있었다. 정호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그냥 던져둔 것이었다. 그는 절대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지 않았다. 그건 집안일이고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우문거리는 컴프레서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마치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것 같았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들이 쌓여 있었다. 콩나물 무침,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냄비에는 랩을 씌운 된장찌개도 반쯤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가장 아래 칸 야채 박스에서 신라면 한 봉지를 꺼냈다. 결혼 10년 차 이런 식으로 때운 저녁이 몇 끼나 되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었다. 봉지를 뜯어 면을 냄비에 넣고 정수기 물을 부은 뒤 가스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기 시작하자 물 위로 자잘한 기포가 올라왔다. 오늘 야근이야? 그녀가 거실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따가 거래처 접대 있어? 먼저 자. 총소리와 폭발음 사이로 정호의 건성인 대답이 섞여 들려왔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물이 끓어오르자 면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익숙하고 짭짤한 싸구려 인스턴트 향기가 부엌에 퍼졌다. 수프를 넣고 계란 하나를 톡 까서 넣었다. 펄펄 끓는 국물 속에서 흰자는 하얗게 굳어가고 노른자는 터지지 않은 채 면발 아래로 금빛 눈동자처럼 가라앉았다. 정호에게 같이 먹겠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 이모님이 해놓고 간 반찬들을 혼자서 싹 비웠으니까.
소영은 라면 냄비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200만 원을 주고 산 6인용 원목 식탁이었다. 그녀는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마포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강변을 따라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었다. 면이 뜨거워 후 불어가며 입에 넣었다. 오물오물 씹을 때마다 턱관절이 움직이는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타격음, 그리고 멈추지 않는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이것이 그녀의 저녁이었다. 결혼 10년 차 아내의 가장 흔한 식사 메뉴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식기세척기는 돌리지 않았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뚝배기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내고 흐르는 물에 헹궜다. 그릇을 건조대 위에 엎어놓고 젓가락은 수저통에 꽂고 가스레인지 주변의 국물 자국까지 닦아냈다. 정호는 여전히 게임 삼매경이었다. 안방으로 들어와 입고 있던 회색 정장을 벗었다. IT 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스커트 정장이었다. 옷을 스타일러에 걸어두고 헐렁한 면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목 부분이 조금 늘어난 낡은 잠옷이었다. 욕실에서 양치질하며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35.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잡혔고 팔자주름도 작년보다 깊어진 것 같았다. 턱을 치켜들고 검지로 턱 선을 눌러보았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친정엄마는 이 나이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8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다. 지금쯤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이었다. 밤 9시가 되면 이모님이 아이를 픽업해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입안에 거품을 뱉어내고 물로 헹궜다. 욕실을 나왔을 때도 정우는 거실에 있었다. 불어 그를 부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킹사이즈 침대의 왼쪽은 그녀의 자리, 오른쪽은 정호의 자리였다. 두 베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휴전선이 그어져 있었다. 협탁 위에 스마트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밤 9시 12분. 회사 메일 앱을 열어 급한 메일 2건을 처리했다.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연애란과 사회란을 훑었다. 유명 남자 배우의 불륜설, 국회의원 뇌물수수 의혹, 고등학생 학폭 투신 사건 같은 기사들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밤 10시 30분. 그녀는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정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접대가 있다고 했으니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다.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새벽녘 도어록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깨도 자는 척하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묻지 않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물어봐야 무엇하겠는가. 야근이다. 접대다. 거래처 상무님이 만취해서 모셔다 드렸다. 뻔한 레퍼토리만 돌아올 뿐이다. 신혼 초에는 물었고 2년 차에도 물었지만 그 뒤로는 묻지 않았다. 자꾸 물어봐야 의부증 있는 여자, 남편을 숨막히게 하는 신경질적인 아내 취급만 받을 뿐이었다. 창가 쪽으로 돌아 누웠다.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가느다란 띠를 만들고 있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징, 징. 베개 밑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비몽사몽간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다. 액정 불빛이 눈을 찔렀다. 실눈을 뜨고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3분.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KB국민카드였다. KB국민 박별표 혼임 320만원 승인. XX호텔. 소영은 눈을 깜빡였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다시 들여다보았다. 320만원 XX호텔. 강남에 있는 그 호텔이었다. 1박에 500만원이 넘는 펜트하우스가 있는 최고급 호텔. 320만원이면 아마도 프리미엄 스위트룸 가격일 것이다. 문자에 찍힌 링크를 눌러 카드사 앱으로 연결했다. 지문 인식을 하고 이용 내역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다. 오늘의 결제 내역. XX호텔 프리미엄 스위트 1박. 240만원. XX호텔 룸서비스. 38만원. XX호텔 스파 앤 마사지.
42만 원. 상세 내역을 눌러보았다. 비고, 룸서비스 디너 2인 세트, 커플 스파 패키지. 그녀는 액정 화면 속 비인이 그리고 커플이라는 단어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2인 세트, 커플 스파.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뚜뚜뚜.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맺힌 가로등 불빛의 그림자가 마치 칼자국처럼 보였다.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들만 빙글빙글 돌았다. 320만 원, 2인 세트, 커플 마사지. 접대라고 했다. 거래처 접대를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나? 접대받는 사람이랑 커플 스파를 받나? 그 거래처 사람이 여자인가? 뒤척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을 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정호가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에게서 술 냄새와 섞인 묘하게 달큰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소영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는 발소리만으로도 그가 꽤 취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껄껄했다. 숙취로 고생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어제 거래처 상무님이 완전 인사불성이 돼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나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거기서 잤어. 소영은 뒤집개로 계란을 뒤집었다.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았는지 흰자 테두리가 갈색으로 탔다. 그래. 왜 그래? 정호가 눈치를 살피듯 물었다.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그녀는 다 익은 계란을 접시에 옮겨 담았다. 배고프지? 밥 먹어. 계란 구웠어. 아냐, 됐어. 밖에서 해장했어. 정호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욕실에서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렸다. 소영은 뒤집개를 든 채 식어가는 계란 프라이를 내려다보았다. 노른자 위로 회색막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란을 먹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프라이팬과 접시를 닦았다. 설거지를 마친 뒤 식탁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가계부 앱을 실행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온 앱이었다. 지출 탭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터치했다. 날짜, 오늘. 금액, 320만 원. 분류, 기타. 메모, XX 호텔, 2인 세트, 커플 스파. 상간녀 의심. 상간녀 의심이라는 5글자를 입력하고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모님에게 전화해 아이 저녁과 학원 픽업을 챙기고 밤늦게 들어오는 정호를 기다렸다. 정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3년치의 은행 거래 명세서와 카드 명세서를 전부 내려받았다. 아이가 잠들고 정호가 또다시 외박한 어느 날 밤, 소영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노트북 화면에는 KB국민은행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었다. 3년 동안의 소비 기록이 깨알 같은 숫자가 되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개미 떼 같았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하나씩 훑어내려갔다. 상세 내역을 클릭해 결제 일시, 금액, 가맹점 이름, 할부 개월 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계부 앱에 기록된 내용과 대조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2년 6개월 전이었다. 2022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티파니 앤코 신세계 강남점. 결제 금액 680만 원. 680만 원. 그녀는 메모를 확인했다. 18K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넥클리스. 그녀는 티파니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스크롤을 내렸다. 2022년 5월 22일. 샤넬 현대백화점 본점. 420만 원.
2022년 7월 3일. 루이비통 갤러리아 명품관. 360만원. 2022년 8월 15일. 디올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290만원. 그녀의 옷장에는 이런 가방들이 없었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 명품관이 아닌 일반 여성 의류 매장 결제 내역이 보였다. 명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편집숍들이었다. 일부 매장의 영수증 내역에는 사이즈 정보가 남아 있었다. S 사이즈. 전부 스몰이었다. 소영은 라지 사이즈를 입었다. 출산 후 불어난 몸은 미디엄을 거쳐 라지에 정착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스몰 사이즈 옷 대체 누구에게 입힌 걸까?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2023년 2월. 청담 마리 산부인과. 결제 금액 68만원. 산부인과. 아들은 8살이다. 그리고 그녀는 3년 전 정호의 요구로 피임 시술을 받았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왜 산부인과에서 68만 원을 긁었을까?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료비 안내를 확인했다. 산전검사, 초기 임산부 패키지, 고위험 산모관리. 초기 임산부 종합검진 비용이 정확히 68만 원이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3월의 서울 밤 공기는 아직 찼다. 날카로운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도록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1번, 2번, 3번. 다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조사는 계속되었다. 노트북을 덮었을 때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가계부 앱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날짜별로 정리한 의심 내역을 모두 저장했다. 맨 마지막 줄에 총합계를 적어 넣었다. 2억 1,745만원. 2억 1,745만원.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남편의 세컨드에게 지원해준 금액이었다. 그녀는 당장 남편을 깨워 멱살을 잡지 않았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날이 밝자 아들의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우유를 챙겨주었다. 아이는 입가에 우유 수염을 묻힌 채 허겁지겁 먹고는 학교에 가겠다며 현관을 나섰다. 이모님이 와서 식탁을 치우는 동안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노란색 학원 버스에 올라타는 아들의 조그만 등짝을 내려다보았다. 정호는 그날도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터져서 며칠 철야를 해야 한다는 문자가 왔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차례였다. 어렵지 않았다. 정호의 휴대폰 잠금 패턴은 아들의 생일을 딴 젤자 모양이었다. 주말 낮 정호가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함을 열었다. 가장 빈번하게 연락한 번호. 저장된 이름은 D 팀장이었다. 하지만 오고 간 메시지는 직장 동료의 것이 아니었다. 이 팀장, 자기야.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이 팀장, 거제 사준 목걸이 진짜 맘에 들어. 사랑해 쪽쪽. 이 팀장, 튼튼이가 발로 찼어. 아빠 보고 싶은가 봐. 튼튼이. 태명이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끄러질 뻔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여자가 정호에게 보낸 사진들. 산부인과 복도를 배경으로 찍은 디라인 셀카, 그녀가 지원해준 명품 가방이 놓인 디저트 카페 테이블 사진, 그리고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 사진. 그 밑에는 이런 캡션이 달려 있었다. 여보, 우리한테 천사가 왔어. 전송 날짜는 2022년 11월이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저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품은 지. 은행 거래 내역과 사진 날짜를 대조해 보았다. 2022년 11월 이후 산부인과 결제 내역이 시작되었다. 인부복 브랜드, 유아용품점, 심지어 5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예약금까지. 소영은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낯선 여자의 셀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렸다. 기껏해야 25,
6쯤 되어 보였다. 피부는 배꼽같이 하얗고 얼굴은 계란형의 눈이 컸다. 분홍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분홍색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한 손으로 불룩한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모습. 행복해 보였다. 구역질이 날 만큼 행복해 보였다. 소영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왔다. 물을 내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호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침대맡에 서서 1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안방문을 닫고 나왔다. 다음 날 회사 인맥을 동원해 더 자세한 정보를 캤다. 이은지. 27세, 본 적은 전라남도 어느 시골 마을. 서울에 자가 없음. 차량 없음. 현재 박정호가 있는 마케팅팀의 계약직 사원. 인사 고과 기록을 보니 실제 업무 성과는 거의 없었다. 스폰서가 필요한 여자. 소영은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어제 화장실에서 다 쏟아냈다.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소리를 죽여 5분 동안 울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그저 차가웠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어떻게 할까? 정호를 흔들어 깨워 따질 수 있었다.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을 수도 있었다. 회사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박정호가 불륜남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수도 있었다. 그러면 이혼, 재산 분할, 반반. 2억이 넘는 돈을 저 여자한테 썼는데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그 돈의 절반은 고스란히 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아니, 그건 안 된다.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증거가 필요했다. 더 확실한 증거. 남편을 추궁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증거. VPN을 켜고 해외 계정으로 이메일을 하나 생성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두 가짜였다. 그리고 정훈의 회사 인사팀 대표 메일로 제보를 보냈다. 제목, 사내 풍기문란 관련 익명 제보입니다. 내용, 귀사의 마케팅팀 박정호 부장과 같은 팀 이은지 사원이 XX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귀사는 사내 불륜에 대해 어떤 징계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고 브라우저를 닫았다. 이틀 뒤 저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정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익명 제보라니요? 누가 그딴 헛소리를 합니까? 잔뜩 흥분한 목소리였다. 부적절한 관계라니 거래처 접대 때문에 간 겁니다. 이은지 씨는 업무 보조하러 따라간 거고요. 인사팀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찌라시 같은 소문을 믿고 사람을 들뽑게? 전화를 끄는 정호가 휴대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소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 있어? 아, 회사에 미친놈이 하나 있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놈 진짜 짜증나게. 정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소영은 쟁반에 따뜻한 꿀물을 타서 가져갔다. 고생이 많네. 이거 마시고 좀 진정해. 다정한 목소리였다. 정호는 꿀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진짜 별미친 새끼들이 다 있어. 그가 투덜거렸다. 여보, 신경 쓰지 마. 다 헛소리니까. 알아. 소영이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믿어. 그녀는 빈잔을 받아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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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돌아봤다면 정호는 그녀의 입꼬리가 기묘하게 비틀려 올라간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3개월 후. 소영은 정호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은색 펄이 들어간 KB 국민카드의 프리미엄 VIP 카드였다. 한도 5천만 원.
가족 카드세로 발급받았어.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요즘 당신 접대도 많고 쓸 일 많잖아. 원래 쓰던 카드는 한도가 너무 적어서 불편할 것 같아서. 이건 한도 넉넉하니까 편하게 써. 정호가 멈칫했다. 카드를 받아들고 앞뒤를 살펴보았다. 이거 한도가 얼만데? 5천. 소영이 대답했다. 어차피 다 우리 집 돈인데 당신 기 안 죽게 펑펑 써. 정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감동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일까? 여보, 그가 목매인 소리를 냈다. 당신밖에 없어. 진짜 잘할게? 당연하지. 당신 내 남편이잖아. 소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호에게 자신의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가계부 앱에 접속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 이름은 고액 가족 카드. 비고란에는 이렇게 적었다. 원금 5천만 원, 연이자 20%, 법정 최고 금리 적용 예정. 물고기가 더 깊은 물로 들어가게 해야 했다. 더 크고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물 때까지. 그래야 한꺼번에 낚아 올릴 수 있으니까.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호의 소비는 대담해졌다. 5월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1,450만 원. 6월 청담동 오마카세 디너 240만 원. 7월 에르메스 트윌리 스카프 2장 60만 원. 8월 대한항공 발리행 프레스티지석 왕복 2인 600만 원. 발리는 언제 다녀왔을까? 그 주에 정호는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녀는 잘 다녀오라고 짐까지 싸줬다. 돌아온 그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몰래 확인한 휴대폰 갤러리에는 풀빌라와 인피니티 풀 사진이 가득했다. 물론 그 옆에는 이은지가 있었다. 비키니를 입은 그녀의 배는 이제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임신 8개월은 되어 보였다. 소영은 화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계부 앱을 열어 항공권 결제 내역을 입력할 뿐이었다. 9월 강남 차병원 VIP 분만실 예약금 800만 원. 10월 유모차 및 유아용품 일체 1,540만 원. 11월 BMW 미니 쿠퍼 컨버터블 4,800만 원. 미니 쿠퍼 4,800만 원.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해보니 소유주는 이은지였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최근 3개월간 지출 합계 9,850만 원. 기존 3년치 합계 2억 1,745만 원. 총 합계 3억 1,595만 원.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날 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정호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여보, 이거 사인 좀 해줘. 정호가 리모컨을 든 채 힐끔 쳐다보았다. 뭔데? 연말정산 때문에. 세무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쓴 카드 내역 중에 업무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이게 당신 개인 용도라는 확인서가 필요하대. 그래야 세금을 좀 덜 낸다나 봐. 정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여기, 그리고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그녀가 펜을 쥐어주었다. 정호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휘갈겨 서명했다. 자, 됐지. 응, 고마워. 소영은 서류를 챙겨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를 넣고 열쇠로 잠갔다. 그 서류는 세무 처리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이었다. 확인서, 본인 박정호는 상기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유흥 및 사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며 이는 배우자 한소영과는 무관한 채무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가 사인했다.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팠다. 2주 후 소영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회의실에는 비싼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착수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담당 변호사는 최 변호사라는 40대 여성이었다. 무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가 매서웠다. 그녀는 소영이 건넨 증거 자료들을 2시간 동안 꼼꼼히 검토했다. 3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 정호와 이은지의 문자 메시지 캡처, 이은지의 주민등록 초본, 정호가 사인한 개인 채무 확인서,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찍어온 만삭의 이은지와 정호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들. 자료를 덮은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한 선생님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혼 소송 20년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 수집해 오신 분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쓴 3억 1천만 원, 전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부당 유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 확인서 덕분에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가 사진을 톡톡 쳤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은지 씨 명의로 된 미니 쿠퍼,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들. 전부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서 가압류 걸 수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가 흥미롭다는 듯 소영을 쳐다보았다. 법 공부를 따로 하셨나 봅니다. 준비를 좀 했죠. 소영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시죠. 그 여자분과 주소요. 소영이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다. 부모님께 편지를 하나 보내고 싶어서요. 익명으로. 최 변호사가 메모지를 훑어보더니 다시 소영을 보았다. 선생님, 이건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고요. 알아요. 소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이건 제 개인적인 안부 인사예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메모지를 다시 소영 쪽으로 밀어놓았다. 저는 이 메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편지는 아무런 무늬도 없는 A4 용지에 프린트되어 있었다. 전라남도 XX군 XX면 XX리 이은지 부모님 귀하. 당신의 딸 이은지는 서울에서 유부남과 동거하며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남의 아내 돈으로 명품 휘두르고 외제 차 몰고 다닙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아이 아빠는 유부남입니다. 따님 참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소영은 빨간색 우체통에 편지 봉투를 밀어넣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봉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펴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아들 저녁밥을 해줘야 할 시간이었다. 금요일 저녁, 신사동 가로수길.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거리 풍경이 내다보이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낭만적으로 울려 퍼졌다. 한소영은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 박정호와 이은지가 그곳에서 뱃속 아이의 탄생을 미리 축하하는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집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카드사 앱 화면이 켜져 있었다. 가족 카드 관리.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7시 45분. 메인 요리를 다 먹고 결제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카드 정지 버튼 위에서 1초간 머물렀다. 터치했다. 가족 카드 끝자리 3547. 이용을 정지하시겠습니까? 확인. 정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가족 카드 끝자리 2891. 이용 정지. 가족 카드 끝자리 4456. 이용 정지. 가족 카드 끝자리 7823. 이용 정지. 정호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4장. 전부 정지시켰다. 휴대폰을 끄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아들은 시댁에 보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게 시켰더니 시어머니가 냉큼 데려가겠다고 했다. 주말 내내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만이 웅, 웅 하고 울렸다. 그녀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신사동의 명품 편집숍. 은은한 조명이 진열장을 비추고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과 구두들이 보석처럼 빛났다. 이은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만삭의 배를 내밀고 뒤뚱뒤뚱 걸으며 진열장을 훑었다. 오빠, 저거 보여달라고 해.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샤넬의 신상 백이었다. 점원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다. 고객님,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이번 시즌 한정판입니다. 은지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을 보며 요리조리 비춰보았다. 예쁘다. 이걸로 할래. 정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었다. 은색 VIP 카드를 꺼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띠. 경쾌한 소리 대신 둔탁한 경고음이 울렸다. 점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네, 정호가 되물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도난 분실 카드로 뜨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 카드입니다. 다시 긁어보세요. 점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정호는 당황해서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럼 이걸로, 띠. 이것도 정지된 카드입니다. 정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은지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각, 마포구의 아파트 거실. 소영은 컴플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입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점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다. 고객님, 이 카드도 안 됩니다. 정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지갑에 꽂혀있던 카드를 모조리 꺼냈다. 총 4장이었다. 첫 번째 카드, 거래 거절. 두 번째 카드, 거래 거절. 세 번째 카드, 거래 거절. 네 번째 카드, 거래 거절. 점원의 표정이 상냥한 미소에서 난처함으로 바뀌었다. 카운터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은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정호의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매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다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러댔다. 뚜.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었다. 뚜.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5통, 10통, 20통. 은지가 뒤따라 나와 그의 옆에 섰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카드가 왜 안 되는 건데? 은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나도 몰라. 좀 닥쳐봐. 정호가 고함을 지르고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30통, 50통, 70통. 매장 앞을 지나던 행인들이 곁눈질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걸음을 늦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남녀를 구경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사진을 찍는 건지 동영상을 찍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은지가 정호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다. 그만하고 일단 가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내가 뭘 알아. 정호가 은지의 손을 뿌리쳤다. 80통, 85통, 88통. 받지 않았다. 정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89번째 통화. 달칵.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는 고요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당신이구나. 목소리는 평온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파동 하나 없는 썩은 물웅덩이 같았다. 정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이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카드 때문에 전화한 거지.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가 정지시켰어. 저 정지,
정호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정지시켜? 그건 내 카드야. 당신 거. 그녀가 픽 하고 웃었다. 아주 짧고 낮은 웃음소리였지만 정호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서늘한 무언가였다. 정호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가족 카드는 말 그대로 내 명의의 카드에 종속된 거야. 주 카드 명의자인 내가 끊고 싶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여자가 진짜. 게다가 그녀가 정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사인한 그 서류, 잊었어? 정호는 멍해졌다. 무슨 서류? 거기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잖아.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은 본인의 개인적인 행위이며 주 카드 명의자와는 무관하다. 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이 났다. 그 서류. 연말정산소득 공제용이라며 내밀었던 그 종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펑펑 써댄 그 3억 원 그거 전부 나한테 빌린 빚이라는 소리야. 3억. 정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정확히는 3억 1,595만 원이 내가 이런 단위까지 다 계산해 뒀으니까.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3억이 넘는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만큼이나 썼다고? 그는 몰랐다.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못 갚겠으면 수학이 너머에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대로 해야지.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정호는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 악을 썼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고소. 죄목이 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횡령. 그 카드는 내 명이야. 재산 은닉. 그 돈은 내가 번 거고. 아, 맞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옆에 있는 이은지 씨랑 잘 상의해봐이 그 빚을 누가 갚을 건지. 따지고 보면 그 물건들 다 그 여자 몸에 감겨 있잖아. 야. 한소영. 뚝.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옆에서 은지가 정호의 옷소매를 미친 듯이 잡아당기며 비명을 질렀다. 뭐래? 그 여자가 뭐래? 정우는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 여자가 정호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그 돈 3억 내가 빌린 거래? 은지가 멍하니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 가방들, 옷들, 목걸이들 정호가 웅얼거렸다. 그거 다 빚이래. 갚아야 한대. 은지의 얼굴색이 정호보다 더 창백해졌다. 갚다니 뭘 갚아. 그녀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오빠 돈이라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오빠가 그랬잖아. 나도 몰랐다고. 씨발. 정호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여자가 카드를 정지시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런 짓을 꾸밀 줄 내가 알았겠냐고. 두 사람은 신사동 한복판. 값비싼 가로수길의 명품 매장 쇼윈도 불빛 아래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노출된 고라니 2마리처럼 허둥대고 있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대놓고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사람, 쑥덕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불륜녀인가 봐.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 세상에. 와, 완전 막장 드라마네. 은지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그녀는 정호를 있는 힘껏 밀쳤다. 이 사기꾼, 그녀가 악을 썼다. 다 오빠 돈이라며. 다 오빠 능력이라며. 정호가 은지의 입을 틀어막았다. 제발 좀 닥쳐. 사람들 보잖아. 은지는 정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나랑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애 낳으면 바로 데려간다고 했잖아. 입 다물라고 했지. 두 사람의 고성이 거리를 울렸다. 더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이 난장판을 구경했다.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그녀의 엄마였다.
은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사투리가 뚝뚝 끊겨 들려왔다. 은지야,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다. 내가 서울 가서 여우짓 하다가 유부남 애를 뱄다고 작은아버지랑 숙모는 창피해서 집 밖에도 못 나오신단다. 은지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해. 은지의 몸이 휘청거렸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마을 회관으로 편지가 왔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편지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돌려봤어. 은지야. 우리는 이제 얼굴 들고 못 산다. 내 아버지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은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정이 위를 향한 채 떨어진 휴대폰에서는 엄마의 통곡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은지야, 그냥 내려온나. 내가 보내준 돈 다 필요 없다. 제발 내려온나. 은지는 핏발선 눈으로 정호를 노려보았다. 너지. 그녀가 정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내가 내 신상 털어서 뿌린 거지? 내가 그런 거지? 정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모르는 일이야.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알아. 너잖아. 두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핥히고 밀치며 엉겨붙었다. 물에 빠진 개 두 마리가 서로를 누르며 허우적대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그 추한 광경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한소영은 환한 조명 아래 놓인 두툼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맞은편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한 선생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소영은 펜을 받아 들고 서류의 첫 장을 응시했다. 이혼 소장, 원고, 한소영, 피고, 박정호, 청구 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부 공유 재산의 악의적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3억 1,595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와 피고의 상간녀 이은지는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라. 4. 사건 본인 박준혜 8세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한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한, 소, 영. 세 글자. 1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최 변호사에게 밀어주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갈무리하며 소영을 바라보았다. 한 선생님, 내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일주일 내로 사건 번호가 나올 거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환장이 발송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해 주십시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처럼 반사되는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35. 눈가의 주름. 작년보다 깊어진 팔자주름.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었다. 법원의 소환장은 열흘 뒤에 도착했다. 박정호가 등기 우편을 받은 날, 그는 마포구 아파트에서 쫓겨나 급하게 구한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소영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탓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는 누런 서류 봉투를 뜯고 안에 든 문서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다. 민사소송 소장. 젓가락에 걸려있던 라면 면발이 툭 끊어져 국물 속으로 떨어졌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청구 취지란을 황급히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았다. 3억 1,595만 원. 3억 1,595만 원. 어떻게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화를 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은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너도 받았어, 정호가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받았어. 은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래. 나보고 돈을 갚으래. 3억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3억을 갚아. 정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3억.
지금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아직 대출금이 잔뜩 남은 아파트 지분 40%뿐이었다. 그걸 처분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1억 남짓일 것이다. 나머지 2억은?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3억,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 놈이 밖에서 3억을 쓰고 다녔다고? 내가 제정신이냐?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긴 뭘 들어. 밖에서 딴 살림 차렸다며. 내 어미가 묻자냐. 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챘다. 정호야, 그 여자 저번에 집에 인사 왔던 그 아가씨냐? 배 불뚝해서 왔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얼굴 반반하고 어린 것이 눈웃음 칠 때부터 알아봤어. 엄마는 무슨 얼어 죽을 엄마야. 내가 싼 똥 내가 치워라. 우린 돈 없다. 내 아버지 연금 200만 원 받아서 근근히 사는데 3억을 무슨 수로 막아주냐.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좁아터진 원룸 한가운데 서서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3일 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대학 동창이 소개해준 박 변호사였다. 수임료가 최 변호사의 10분의 1 수준인 500만 원이었다. 박 변호사는 정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훑어보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박 선생님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선생님께 매우 불리합니다. 정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개인 채무 확인서 말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선생님 자필 서명 맞죠? 내용이 너무 명확해요. 모든 지출은 선생님 개인의 책임이며 배우자와 무관하다. 이건 법적으로, 그땐 그게 뭔지 몰랐다고요. 정호가 말을 잘랐다. 그 여자가 세금 줄여준다고 거짓말해서 사인한 겁니다. 하지만 사인하셨잖습니까?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성인이 제정신으로 한 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 있으십니까? 녹취나 증인이라도. 그 여자가 작정하고 속인 건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박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지금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합의해서 배상금을 깎고 분할 상환을 사정해보는 것. 둘째,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것.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판결로 가면 이자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할 겁니다. 그 여자는요? 정호가 물었다. 이은지 말입니다. 그 돈 다 걔한테 쓴 건데 걔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거렸다. 법적으로 이은지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조회해보니 이은지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합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아, 선생님 카드로 산 미니 쿠퍼 한 대 있네요. 그거 경매 넘겨봤자 얼마 안 나옵니다. 결국 이은지 씨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선생님 몫이 되는 겁니다. 정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럼 전 어떡합니까? 박 변호사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갚으셔야죠. 갚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소영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녀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최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박정호와 이은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양복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눈 밑에는 퀭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은지의 몰골은 더 처참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진 배는 남산만 했지만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싸구려 마트에서 파는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빨간 딱지를 붙여 압류해간 샤넬이며 에르메스 가방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50대 중반의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원고 대리인, 청구 취지 진술하세요.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진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한소영과 피고 박정호는 2014년 혼인하여 슬하에 8세 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가게 경제의 주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난 3년여간 원고 몰래 원고 명의의 가족 카드를 이용하여 제3자인 피고 이은지에게 총 3억 1,5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피고가 잡힐 서명한 채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모든 증거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졌다. 피고석에 앉은 정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정호 측 변호사가 몇 마디 변론을 시도했지만 최 변호사의 반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피고는 지출이 부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증거 17호 원고의 카드 내역을 보시면 원고는 본인을 위해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무합니다. 피고는 채무 확인서 작성 당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서명은 명확하며 강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 이은지는 해당 금품의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증거 23호 문자 메시지를 보십시오. 자기야, 와이프한테 돈 좀 더 뜯어내봐나 저 가방 갖고 싶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은지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다. 판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패정을 선언했다. 판결문은 한 달 뒤에 송달되었다. 한소영은 집거실 소파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사건 본인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하며 피고는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3위 피고 박정호와 피고 이은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억 1,5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4,739만 2,500원, 합계 금 3억 6,334만 2,500원을 지급하라. 4호 피고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 지분 60%에 대한 강제 경매를 인가하며 배당금은 위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그녀는 판결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새 냉장고를 주문해둔 상태였다. 다음 주면 배송될 것이다. 이제 저 지긋지긋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반년 후 마포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가는 8억 3천만 원 시세보다 낮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행 대출금을 갚고 소영의 지분 40%를 챙기고 나니 정호 몫으로 떨어진 돈은 3억 원 남짓이었다. 원금을 갚기에는 얼추 많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부족했다. 이자와 소송 비용, 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 더 필요했다. 정호는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6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법원은 그의 급여 압류를 명령했다. 문제는 그가 실직했다는 점이었다. 회사 인사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명예 실추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해고 통지서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불륜에, 빚쟁이에, 법원까지 들락거리는 직원을 품어줄 회사는 없었다. 동료들은 탕비실에서 수근거렸다. 와이프가 능력자라며? 연봉이 박 부장 3배라던데? 고개 겨워서 똥을 찼네, 찼어. 셔터맨이나 하면서 살지. 그 상간녀도 같이 소송 걸려서 인생 망했다며? 은지의 추락은 더 비참했다. 애초에 정호가 꽂아준 낙하산 계약직이었으니 정호가 잘리자마자 재계약은 물 건너갔다. 회사는 퇴직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근무 태만과 사내 질서문란. 유부남 상사와 근무 시간에 음란한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증거로 남았으니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정호가 얻어줬던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빌라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창문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 높이에 달려있고
비가 오면 벽지 위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눅눅한 방이었다. 그 반지하 방에서 은지는 아이를 낳았다. 그날 정호는 오지 않았다. 급한 일이 있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무슨 급한 일?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산부인과 분만실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홀로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가 물었다. 산모님, 보호자분은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없어요. 새벽 3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3.2kg. 건강했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보여주었을 때 은지는 아이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정호를 닮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 자신을 닮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서울 하늘 아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닮았을지도. 은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이의 배꼽이 떨어지고 며칠 뒤 은지는 포대기에 아이를 싸서 정호를 찾아갔다. 정호는 수원 팔달구의 한 옥탑방에 숨어 살고 있었다.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얼어 죽는다는 불법 증축된 샌드위치 패널 집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문을 두드렸다. 오빠, 문 열어. 나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호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웅웅거렸다. 왜 왔어? 문 좀 열어봐. 밖이 너무 추워. 애 감기 걸려. 그냥 가라. 뭐? 그 애. 나랑 상관없는 애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애 데리고 딴 데 가서 알아봐. 은지는 멍해졌다. 오빠 미쳤어. 그녀가 철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어. 내 핏줄이야. 내가 낳자고 했잖아. 친자 확인도 안 했는데 내 새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문 안쪽에서 비겁한 변명이 흘러나왔다. 은지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인기척은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품 안에서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젖은 진작 말라버렸다. 그녀가 가진 건 편의점에서 산 제일 싼 분유뿐이었고 그걸 타줄 따뜻한 물조차 없었다. 은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2월의 서울, 잿빛 하늘에서 마른 눈이 흩날렸다. 우산도 없이 아이를 안고 눈길을 걸었다. 눈송이가 그녀의 푸석한 머리카락 위에 아이를 감싼 얇은 싸구려 담요 위에 내려앉았다. 갈 곳이 없었다. 한소영은 아파트 거실 식탁에 앉아 아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희는 이제 3학년이었다. 수학을 좀 어려워했지만 국어는 곧잘 했다. 아이는 연필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덧셈 뺄셈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엄마, 이거 모르겠어. 소영이 다가가 문제집을 들여다보았다. 세 자리 수 덧셈이었다. 자, 여기 1의 자리부터 더해서 10이 넘으면 위로 올려주는 거야.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필을 잡았다. 소영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켰다. 은행에 말림이 와 있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입금 240만 원 박정호 급여 압류. 정호는 지금 물류센터와 배달 일을 전전하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들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의 40%가 칼같이 잘려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입금 80만 원, 이은지 급여 압류. 은지도 어디선가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식당 설거지인지 공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다. 법원의 집행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들이 숨을 쉬고 밥을 먹기 위해 돈을 버는 한, 그 돈의 일부는 반드시 소영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3년 6개월. 앞으로 남은 기간이었다. 그 시간이 지나면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두 회수될 것이다. 소영은 이 돈을 준이 교육예금이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언젠가 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돈 벌러 가셨어. 언제 와? 아마 아주 나중에? 아이는 그렇구나 하고는 다시 레고 블록을 맞췄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눈치였다. 하긴 같이 살 때도 아빠는 늘 게임기 앞에만 있었으니까. 소영은 아들의 정수리에 난 가마를 바라보았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1년 뒤 겨울. 퇴근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의 낯익은 실루엣이 웅크리고 있었다. 때 묻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남자가 화단 경계석에 앉아 있었다. 패딩 지퍼가 고장 났는지 옷핀으로 얼기설기여며 놓은 상태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푹 꺼진 볼, 거칠어진 피부. 그는 1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박정호였다. 소영은 2미터 전방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소영을 발견하자 퀭한 눈동자에 잠시 생기가 도는가 싶더니 이내 흐릿해졌다. 그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안 좋은지 비틀거렸다. 소영.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영아, 나 너무 배고픈데 그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는 듯 거칠었다. 돈 좀 조금만 빌려주라. 소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찬바람이 불자 그의 낡은 패딩이 파르락거렸다. 편의점 알바도 잘렸어. 손 느리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제발. 소영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도 있었지만 그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뽑았다. 세종대왕이 그려진 초록색 지폐. 그녀가 돈을 내밀었다. 정호가 멈칫하더니 떨리는 손을 뻗었다.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다. 이건 내 돈이야, 소영이 말했다. 호수처럼 고요한 목소리였다. 빌려주는 거 아니야? 정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냥 주는 거야? 그가 천천히 지폐를 받아 쥐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카드키를 대자 띠리릭 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호는 닫힌 유리문 밖에 서서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10,000원. 세종대왕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지갑에 이 지폐를 두툼하게 채워주던 여자.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허락된 건 이 한 장뿐이었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파트 거실은 따뜻했다. 소영은 코트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거실 소파에 엎드려 만화책을 보던 준희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왔다. 배고파. 밥 줘. 그래,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고기. 소고기 구워줘. 알았어. 한우 등심 사왔으니까 구워 먹자. 소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다. 새로 산 냉장고는 소음 하나 없이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마블링이 꽃처럼 핀 한우 등심을 꺼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고기를 올리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준이가 식탁에 턱을 괴고 물었다. 엄마, 아까 아파트 입구에 있던 아저씨 누구야?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슨 아저씨? 창문으로 봤는데 엄마랑 얘기하던 거지 같은 아저씨. 소영은 고기를 뒤집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길을 물어보시더라. 아, 그렇구나. 준이는 다시 만화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영은 가위로 고기를 먹기 좋게 잘랐다. 싹둑, 싹둑. 창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위잉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기를 구웠다. 접시에 잘 익은 고기를 담아 식탁에 올렸다. 자, 먹자.
아들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맛있다. 소영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기름진 육즙.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꼭꼭 씹어 삼켰다. 냉장고는 조용했고 집 안은 훈훈했으며 아들의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3억이라는 수업료와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하고 되찾은 온전한 그녀만의 삶. 후회는 없었다. 실패한 투자는 손절매했고 원금은 회수 중이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암막 커튼을 쳤다. 두꺼운 커튼이 창밖의 눈보라와 어둠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거실에는 오직 따뜻한 빛만이 남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 하나였다. 이제야 비로소 완벽해졌다.